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오늘 서울시 공공 시네마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긴급 포럼의 사회를 맡은 인디스페이스 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인디스페이스에 이만큼 관객이 안 오시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걸 보니까 부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 건이 그만큼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건이고 또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하셔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오늘 이 포럼은 한국독립영화협회랑 오재미동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 문화연대, 한국시네마테크 협의회,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서울시의 공공문화 생태계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색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세 건의 사례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일들이지만 사실 이것은 이렇게 각자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생긴 일이라기보다는 서울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영상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던 혹은 시와 함께 추진하던 일들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시민들이 개방적으로 의견을 내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통제된 상태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서울시와 영화계가 함께 만들어온 민간의 협치 구조가 파괴되는 이런 이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 이상 지난 이 사건들도 있고 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각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지 말씀을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화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영화 영생 정책이 개선돼야 되는지 함께 좀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분들 한 분씩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시네마테크 협의회 김숙현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오재미동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박수려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제는 서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김주현 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분이 흔쾌히 발제를 동의해 주시고 짧은 시간에 발표 자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좀 함께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지 논의를 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숙현 사무국장님께서 서울영화센터 파행조성 및 공공시네마테크의 상실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숙현입니다. 저는 서울아트시네마에서 2011년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13년 정도는 프로그램 팀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고 작년부터는 저희 전 오랫동안 일을 해주셨던 사무국장님이 좀 일은 은퇴를 하시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이제 작년부터 갑자기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게 돼서 지금
프로그램 팀에 약간 한 반발 정도를 걸치면서 주로는 사무국장이 일을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런저런 뭐이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그 서울영화센터 처음 뭐 이렇게 뭐 설계 공모되고 뭐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을 때 계속 이제 그 극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근데 뭐 사실 이미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발제문이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PPT를 전부 모아놓은 거를 지금 여기 그 링크를 올려놓고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서요. 여기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입구에도 저희 그 QR 링크를 해놨고 페이지 아마 뒤에도 중간중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도 되겠죠? 이제 저의 문제제기는 이렇습니다.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이라는 건 이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화계와 시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시네마테크 전용관을 건립을 해달라 요구를 했고, 여기에 이제 마침내 서울시라는 지자체 정치가 화답한 결과라고 저는 이제 뭐 이전 포럼이나 이런 데든지 항상 얘기를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과 영화인들과 관객들 다 서울 시민이기도 하죠. 물론 서울 시민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시민들이 요구를 했고 지자체에 요구를 했고 시네마테크가 필요하다, 시네마테크 전용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시네마테크가 그 전에 이제 그 지금도 여기 이제 임대에 새들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이제 나가고 계약 뭐 니네랑 안 할래 나가라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사를 반복해서 여기가 지금 4번째 공간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극장이라는 게 한 군데에서 이제 어떤 자리 뿌리를 잡고 이제 그 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고 이런 곳이어야 하는데 무슨 뜨내기 보따리 장사처럼 계속 짐 싸고 풀고를 계속하고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인디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전용관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요구에 사실은 이 서울영화센터가 처음 이렇게 무산된 게 처음도 아니고요. 그 이전에는 영진이와 서울시가 또 뭐 돈을 예산이 마련이 돼서 이 뭐 짓는 거 이걸 했으나 당시에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이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무슨 시네마테크 독립영화 전용관 이런 걸 만들 게 아니라 아시아 영화의 허브가 되는 거점을 만들 무빙 이미지 포럼 무빙 이미지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예산을 날려버리니까 그 안 썼어요. 불용 처리가 되면서 그 예산이 날아가면서 한번 무산이 된 예가 있습니다. 요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조금 기시감이 아마 저한테는 사실은 이제 뭔가 거의 약간 반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어쨌건 2011년에 서울시 이제 그 민주당 당시 김미경 시의원님께서 이제 정책 포럼을 하시고 하면서 이제 일단 서울 시네마테크를 공공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가 그때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사실은 이때부터 관과 민이 서로 이제 협동을 해가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상당히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을 대화와 그 논의와 뭐 무슨 청책 토론회 그다음에 그 민간 자문단 구성 합의하고 민간 추진위 구성 합의하고 뭐 그 조사 용역하고 이런 조사 용역도 한 번만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지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2016년에 건립안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커다란 단절이 발견이 됩니다. 이건 뒤에 이제 제가 뭘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 이제 2023년에 건물의 이름, 방향성, 명분 그게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인 논의, 뭐 합의, 토론, 공청회 이런 거 한 번도 열린 적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뭐 그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소위원회 그다음에 무슨 운영자문위원회 이런 데서 바꾸셨다고 하는데 그 회의록도 사실은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그 운영위원회에 누가 참여하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변경을 과연 누가 제안하고 누가 동의를 했고 이게 과연 그 동의에 시민사회 그러니까 이 시네마테크 전용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그 관객들 시민들의 합의가 과연 있었는가?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개적인 논의와 합의와 또 그렇게 바꾸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산업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하다. 시기관이 바뀌면서 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더 급한 상황이 됐으니 뭐 이걸로 해야겠다라던가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사실 저는 그게 없었고 이게 정말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서울영화센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또 영화 미디어 분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그냥 뭐 밀실에서 그냥 누군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서 결정을 내고 이게 그냥 공포가 되고 그냥 강행이 된다라는 거는 전체 영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저를 하면 이제 신화테크 전용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2006년 왼쪽에 이제 신화테크 층술영화제 1회 이제 개최를 할 때 아마 기자회견 그 사진일 겁니다. 신흥 10일에 썼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2015년이니까 이제 20회째 시네마테크 친구들 영화제를 또 그 열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집 영화 새로운 삶을 위한 영화라고 되죠. 삶 집의 모양이 있죠. 예, 그 18회째였고요. 코로나 기간에 2회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0년째 시네마테크 전용관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건립 추진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뭐가 많잖아요. 이 과정들이 다 뭐냐면 계속 합의와 논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관과 이 영화계, 관과 관객, 관과 민, 서울 시민이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교환을 하고 만들고 뭐 싸우고 뭐 의견을 서로 좁히고 이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런 복잡 다단한 과정을 통해서 2016년에 서울시내대학교 건립안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18년에 설계 공모가 확정이 됐고 건립준비위원회 이건 이제 영화계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됐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활동 시작이라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 건립준비위원회를 해서 위촉을 해놓고 그분들을 한 번도 소집을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역도 진행을 했고 2020년에 서울시내만 착공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2021년에 보궐로 당선이 되시고 2022년에 다시 당선이 되셨죠. 저희 이전 자료 2022년으로 돼 있길래 어제 이렇게 보면서 좀 고쳤습니다. 예, 그래서 저 2023년입니다. 건립준비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는데 이것도 아마 고영재 위원장님이 서울시에 이제 문의를 넣었더니 이제 그 단체 저기 뭐 해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해촉된 걸 알게 된. 그 근거가 뭐냐면 서울시가 운영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을 했다며 그 운영을 해서 운영할 거라며 그렇게 했고 아마 저기에서 이제 서울영화센터로 명칭을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층별 공간 용도 재구성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 그 서울영화센터로 불리는 서울 시네마테크는 저희만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랑 이제 독립영화 전용관, 시네마테크 전용관, 독립영화 전용관,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하는 이 3자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이 서로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영화의 현재와 그러니까 영화의 과거와 고전 영화를 틀잖아요. 영화의 현재와 독립영화, 그다음에 교육을 위한 영화의 미래 같이 손을 잡고 선순환을 하면서 뭘 해보자라고 이제 굉장히 사실 거기 되게 좁은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복닥복닥 좀 해보자라고 이제 그 설계 사실 세부 설계에도 이제 굉장히 자문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층별 공간 용도가 재구성됐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뭐 빼고 못 빼고 뭘로 바꾸고라는 얘기입니다. 목표와 방향성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24년 운영은 서울경제진흥원 SBA로 이관을 했고요. 2025년에 초에 저희 1월에 SBA가 각 영화단체들을 막 방문해서 미팅하고 저희한테도 왔어요. 이제 1월에는 저희한테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가 상영관도 직접 운영을 할 거고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할 거고 그리고 뭐 이건 비밀인데요, 뭐 대비인데요 하고 이제 주신 자료를 보면 상영관이 전부 다 마켓 상영 이렇게 돼 있었고요. 사실은 마켓 상영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리클라이너 의자 들어가고 그러면서 좌석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뭐 공유 오피스도 이제 비즈니스 미팅 위주. 그러니까 전부 다 약간 영화 산업 육성, 비즈니스 뭐 미팅, 마켓 상영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아마 지금 그리고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서울영화센터를 소개하는 어떤 이뭐 공적인 문서들에서 약간 저 부분들을 좀 많이 지우고 무슨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민의 영상문화, 뭐 향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소개를 해놓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저 예전에 작성된 문서들이 남아 있는 경우는 저 흔적이 있어요. 영상산업 육성, 뭐 영화인 육성, 그러면서 이제 뭐 비즈니스, 뭐 마켓 이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2025년에
이제 저희가 5월 14일에 사실 이 경과 보고를 포함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진 않으셨고 8월 14일에 그리고 이제 저 사이 5월 14일과 8월 14일 사이에 사실은 서울시랑 비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SBA하고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들로 너희는 이해 당사자니 빠져라라고 해서 저희는 빠져 있었는데 빠져 있다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뭐 가끔 이제 서울시 창조 경제과 이제 여기 담당하시는 과거님께서 전화 와서 거기 몇 명이래요 뭐 이런 전화를 받고 있고 뭐지 왜 전화했지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빠져 있다가 진짜 이렇게 약간 어떤 논의에서도 배제돼 있다가 사실은 처음으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으니까 그래서 만나야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유화적인 어떤 그 제스처로 이제 그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말은 좋게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이미 다 정해졌고 어쩔 수 없고 니네가 들어와서 입찰 받아서 니네가 들어와서 니네가 바꾸면 되잖아였습니다. 니네가 잘해서 뭐 신한테크로 운영을 해봐 뭐 이런 식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입찰 공고 난 게 1년 2개월이죠. 뭐 11월에 개관하니까 1년 2개월 입찰 받아서 1년 2개월을 잘 운영을 해봐 뭐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시니까 오셔서 이걸 바꾸면 되잖아요.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고운데 그건 결국은 이거는 좀 약간 뭘 하자 결국 그 평행선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식의 이제 대화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서울시랑 안 만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결국 8월 14일날 SBA에서 운영관 운영 입찰 공고를 게시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은 아실 뭐 이제 뭐 그 게스트 이제 뭐 그 이 뭐 발주적이랑 프로그램 상의랑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8월 25일에 원안 복구하라는 성명서를 잘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님들 심지어 이제 베니스 가서 정신 없으셨던 박찬욱 감독님까지 새벽에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을 포함해서 감독님들 그리고 이제 영화 단체 12개 영화 단체가 해서 2차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뭐 하지만 뭐 SBA는 그냥 입찰 시작을 했고 그래서 4개 단체 입찰 개최 결과 한국영화인협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저희 10개 영화 단체가 협력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론장을 열어라라고 요구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저희는 저희 또 따로 명의로 성명서 하나를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건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만 지금 공개돼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28일 하지만 서울영화센터는 이제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마 주간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붙이는 자료는요. 일단 그냥 뭐 또 아직도 이제 뭐 무슨 한시업이 자기네들한테 특혜 안 준다고 지금 땡깡 부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를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막대한 공공 자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붙여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이라 함은 사실은 의회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회의한 결과죠. 굉장히 공적인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2023년 4월 26일 회의록에 저런 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서울영화센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으신 자료였고, 사실 이제 영상조례 아마 그 개정안 토론 때문에 이제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이제 저런 게 문장이 저는 저걸 이제 PDF를 찾아서 그걸 그대로 그냥 긁었어요. 띄어쓰기나 뭐 오타가 있더라도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긁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중약할 부분 이렇게 생략하고 중약 뭐 그런 부분 중약을 써놓고요. 또 보면은 영화계가 2002년부터 뭐 이 시네마테크 서울아트 시네마를 운영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 없이 왜냐하면 이제 뭐 공모제 파행 서울아트 시네마를 공모제를 한다 그래서 뭐 무슨 우리 민간을 하고 있는 거를 무슨 니네가 공모제를 하냐고 뭐 난리를 치고 그래서 시네마테크 공모제 한다고 해서 응하지 않겠다고 이러면서 지원 끊기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지원 없이 시설을 인도운영하는 서울아트 시네마 이전에 방문되자 정부가 서울시에 전용 시설을 건립을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서울영화센터라고 하는 지금 건물의 시작이 저거라는 게 불과 2023년까지도 공적인 문서에 저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거는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구글 가셔서 아마 그냥 저 제목만 가지고 찾아보시면 바로 PDF 문서 튀어나올 거예요. 저도 그렇게 찾았으니까요.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 서울시장대표는 서울 영상산업의 기반 구축과
비상업 영화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전용관을 가진 영상 전문 이 구성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제 보고를 저렇게 하셨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에 붙이는 거는 2024년 이거는 서울영상진흥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서울영상진흥위원회의 그 위원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그 서울시가 이 건립추진위원회 해체하고 해촉하고 이제 새로 구성했던 그 운영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 또 지금 서울영상진흥위원회 멤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 2월 29일에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되게 많이 좀 이후에 회의록도 오면 비공개도 너무 많고 이름은 이제 다 땡땡땡 돼 있는 거는 이제 그 이름도 안 밝혀져 있고 이제 누가 이제 영화센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질문하고 문제 제기를 다른 의원이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땡땡땡이라는 분이 영화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영화센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분이 운영한 그 자문위원회 중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운영 자문에서 이제 기존에 이래서 중복 피하자, 편중된 거 피하자, 충무로의 역사성이 갑자기 튀어나오고요. 서울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자는 건 어느 공간이나 공적 재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데가 서울시민과 공간을 확장, 서울시 함께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까? 아무튼 충무로 역사성이 갑자기 튀어나오고요. 충무로도 좋고 역사성도 좋은데 이제 시네마테크 애초에 시네마테크 이거하고 이제 좀 무슨 상관인지 조금 물음표가 이제 갑자기 뜨죠. 그다음에 서울시가 국제 도시로서 한류 관련해서 영화센터가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국제적인 행사, 마켓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들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서 공유 오피스도 마련을 했다. 이렇게 주체가 나오죠. 지금 영화센터로 변경을 누가 이제 주도를 했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위원이시다. 다목적인 국제 마켓이 가능한 곳으로 활용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공간이 서울시에 없다. 서울시에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가보시면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 서울영화센터도 부지런히 다니십시오. 거기도 프로그램 좋으면 열심히 가서 해야지. 다 서울시 재산이 여러분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됩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잘하고 좋은 영화 잘 했으면 상영했으면 좋겠고 운영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간이 서울시에 없는 거 맞는데요. 그 공간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국제적인 행사와 마켓을 뭘 하고 그러면은 면적이 안 됩니다. 아무튼 좌석도 고급스럽게 해서 세계 많은 영화, 영상 관계자들이 서울시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꿈이 되게 크세요. 그 공간을 잘 모르시고 그래서 네이밍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위원분 다른 분이 좌석 수가 너무 축소가 돼서 이거는 극장의 역량 자체를 좀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목적성에 따라서 공간의 활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좌석의 퀄리티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적성에 따라서 공간의 활용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실은 이 건물의 목적도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목적도 바꾸고 방향도 다 바뀌었고 그래서 공간의 활용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게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자꾸 그게 아니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시네마테크를 잘 운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자꾸 하셨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그 건물 다 바꿔놓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분이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어요. 이 논의는 공개적인 논의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운영 자문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결정된 상영화에 대해서 특화를 시켜서 일반적인 영화 시사보다 여기도 이제 영화 상영이 아니라 영화 시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관점이 그냥 산업인 거예요. 그냥 영화 비즈니스 매칭 같은 것으로 특화된 공간으로 하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2024년 이 자료만 봐도 이제 계속해서 이 공간은 사실은 이제 이런 시네마테크 하다못해 독립영화 전용관, 예술영화 전용관 이런 걸로 목적으로 변경이 된 게 아닙니다. 마켓 상영, 비즈니스 매칭 계속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좋다 이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이제 전에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너무 영화 산업이 위축이 되니까 그 영화 산업을
지금은 무엇보다도 영화 산업을 뭐 부활을 할 때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미 지어지고 있는 이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을 영화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뭐 주장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이 건물의 시작이 영화계와 저희가 그냥 혼자 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 참여하셨던 감독님들, 뭐 저희 극장에 관객으로 오시는 분들, 이 서울 시민들이 두루두루 그때 그 뭐 서명운동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기억을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명운동도 엄청 하고 뭐 기록 나고 언론에도 뭐 뉴스 계속 나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론을 만들었고 시네마테크 전용관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설득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논의를 계속하고 그래서 합의를 계속 도출해내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계속하고 그 논쟁의 장도 계속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청책 토론회, 정책 포럼 이런 거 계속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합의를 해서 무언가를 만들기로 했으면, 근데 중간에 만약 그거를 목적을 바꾸기로 했으면 사실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이게 더 급하지 않냐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좀 약간 싸움이라도 토론이라도 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 없었습니다. 그냥 뭐 어디서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는 운영 자문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냥 회의 그분들이 전문가라는 분들 몇 분이 모여서 정하고 결정하고 그냥 통보되고 여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입찰 공고 나고 그리고 저희들어 와가지고 니네 거기 응해라. 너희가 잘 이렇게 들어와서 잘 운영하면 1년 2개월 동안 잘 운영하면 뭐 그 다음에 혹시 알아 니네가 뭐 하게 될지 민간으로 바뀌게 될지. 아니 근데 신뢰 구조를 다 무너뜨려 놓고서 니네가 와서 잘하면 니네가 그 공간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죠? 이 신뢰 구조를 저희가 무너뜨렸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저희 사실은 이 서울 영화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 영화센터 이거 만든다고 이제 여기저기 지금 아마 미디어 관련한 예산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여기 폐관하고 저기 폐관하고 저 이후에 이제 올라서 발제를 해주시게 될 그 우재미동을 지키고 싶은 시민 모임에서 그 뭐냐면 서울 영화센터가 있으니 기능이 중복된다. 그놈의 기능이 중복된다라는 핑계가 사실은 저희한테도 이제 그 해당이었는데요. 그걸로 우재미동을 폐관을 하고 뭐 서울 영화센터가 하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예산도 여기저기 깎고 지금 그러고 있고 사실 저희는 이것뿐 아니라 원래 서울시에서 이제 직원 예산을 받고 있었는데 2년 만에 50%가 깎였어요. 내년에 과연 우리가 이 직원 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 잘하고 있는데 저희 관객들 계속 늘고 있거든요. 되게 평가 이 하면은 항상 되게 평가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뭐 점수가 뭐 저희가 못해서도 아니고 사업을 못해서도 아니고 잘하고 그 전보다 관객이 몇 퍼센트 늘었고 뭐 관객 형은 몇 퍼센트 늘었고 수치로 뭐 다 보고 합니다. 다 뭐 당연히 심사 다 받죠. 매년 받죠. 매년. 근데 예산이 그냥 툭 깎여요. 통보 당합니다. 그런 식이고 내년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이런 상황.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게 각 미디어 정책, 미디어를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들 지금 비슷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과정조차도 뭔가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고 뭔가 합의를 하고 뭐 설득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보만 있습니다. 통보하고 니네가 뭐 하면 되잖아. 뭐 이러면 되잖아. 뭐 이런 식의 그거를 대화라고 하면은 그게 대화인가요? 소통인가요? 논의인가요? 그냥 통보를 하고 니네가 들어라가 대화면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서울영화센터를 둘러싼 건 이렇고요. 그래서 공적인 어떤 논의 구조가 지금 이제 이미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영화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영화 만드는 분들 계속 계시고 상영 계속 하시고 저희도 계속 상영을 합니다. 제가 15년을 여기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아마도 몇 년은 조금 더 일을 하게 될 것 같고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고 보고 상영하고 하는데 무슨 정부가 누가 들어왔냐 누가 시장이 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저 끝으로 갔다 이 끝으로 갔다가 이러면은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영화를 상영하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영화를 열심히 교육하고 이 영화의 공공 인프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나 대체 이렇게 장단을 어떤 트위스트나 쳐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정치, 지자체 정치, 정책, 그다음에 지원 이런 부분은 정부 누가 뭐 서울시장이 됐든 조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산업
위주뿐만 아니라 시네마테크 전용관, 독립영화 전용관, 미디어 교육, 그다음에 이제 오재미동 같은 곳 이런 곳들은 사실은 지금 당장의 영화 산업 이걸로 뭐 흥행을 해서 박스오피스 뭐 얼마를 벌고 뭐 이렇게 전국에 뭐 몇 억 뷰를 달성을 하고 뭐 캐리언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기반을 다지는 것인데 이 기반의 부분에서 계속해서 산업적인 논리가 계속 들어와서 이 산업적인 논리로 그래서 이제 뭐 산업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기반 없이 산업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뭐 물론 산업 중요한 거 인정을 하고 저도 뭐 다 보러 가는데요. 예, 저도 뭐 캐리언 보고 다 이렇게 뭐 봅니다만은 그 가장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 가장 기본적인 이 인프라 없이 뭘 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거는 말하자면은 전국에 뭐 도서관 다 그냥 뭐 문 닫고 그냥 서점만 대형 서점만 키울까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 누가 그 사람 미쳤다 그러지 누가 그거를 진지하게 받겠어요. 그다음에 도서관 국립도서관 있는데 뭐 마을 도서관을 왜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중복인데 뭐 이러면 그걸 누가 이렇게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라고 보지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왜 영화 쪽으로 오면 물론 영화는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장르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그러면 중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마법의 단어처럼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흥분을 했는데 이 다음에 이제 오재미동 관련해서 이 발제를 해주실 분의 얘기로 가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좀 더 자세히 이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15년 넘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사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그 서울시네마테크를 서울영화센터로 바꾸는 게 시민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뀐 건 국제 마켓을 하고 마켓에 온 사람들이 시사를 하고 이런 공간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해외 영화를 판매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의 소수의 영화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의 방향성을 일방적으로 바꾼 거고 영화 유산의 보호라든가 시민이 영화 유산에 접근하는 접근권 같은 건 애초에 이 명칭의 변경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 저는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던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공간이 지자체나 국가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지금의 결과물은 오히려 민간의 활동하고 중복되는 방식으로 서울시의 사업이 재편된 거죠. 어떻게 보면 서울영화센터의 활동이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민간의 활동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이제 그런 것은 정당한가, 그런 것은 바람직한가 이런 이제 좀 이렇게 시사점을 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하겠는데요. 두 번째 발표는 오재미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박수려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재미동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오재미동이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곳을 이용하신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재미동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벽수려라고 합니다. 저는 오재미동의 오랜 역사를 모두 다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운영 종료를 앞둔 지금의 현실과 시민들의 우려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지난주에 했던 기자회견의 사진인데요. 오재미동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희는 정말 오재미동에 추억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들인데요. 여기서 처음 시작했던 신진 창작자이기도 했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이기도 했고 또 여기서 가르쳤던 선생님이기도 했고 배웠던 학생이기도 하고 정말 일상을 오재미동에서 많이 보냈던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시민 모임이고요. 지금 시민의 일상을 항상 채우던 이 공간을 일방적으로 폐관시키는 이 결정을 누가 내렸는가?
그리고 이 결정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미동은 활력연구소를 전신으로 지난 2004년에 개관한 이후로 21년 동안 영화, 시각예술, 교육, 일상의 휴식이 자연스럽게 공존해온 복합 공공문화 공간입니다. 독립영화, 단편영화 상영, 신진예술가의 실험 전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영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관객기획단과 교육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공공성의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총 이용객이 109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월 31일까지의 수치이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그러면 서울 시민 1,000만 명 중에 10분의 1이 운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단골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충무로 역사 내부에 위치한 공간인데요. 굉장히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낮은 문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재미동은 문화 소외계층과 교통약자가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서울시의 거의 유일한 공공영화 공간으로서 기능해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카이브 데스크를 지키던 아르바이트생 출신인데요. 제 경험으로도 이제 장노년층과 장애 시민의 이용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영화를 보고 전시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각자의 속도로 머무를 수 있었고 독립영화 배우와 감독이 직접 큐레이션한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여기에서 지금 그 감독님들과 이제 배우님들이 직접 큐레이션을 해주셔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을 독립영화 생태계와 실제로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재미동은 시민이 영화인이 될 수 있는 신진 창작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영화를 깊이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제작을 경험할 수 있는 워크숍 언더그라운드 플러스인데요. 21년간 111명의 감독과 작품을 배출했습니다. 이 사진은 시나리오 중간 점검과 장비 교육 그리고 촬영 직전 선배와의 만남을 갖는 모습인데요. 오재미동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오재미동의 작은 극장에서 첫 영화를 걸고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관왕을 차지한 유재인 감독님도 언더그라운드 플러스 출신이신데요. 영화를 깊게 사랑하는 단계로 시민들을 안내해온 오재미동이 그 뿌리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신인 감독과 더 많은 관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오재미동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누구나 여기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저는 그것이 공공의 책임이고 오재미동이 지금까지 지탱해온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신진 창작자와 함께하는 기조가 이어진 것은 단편영화 특화 프로그램인데요. 12년간 운영된 단편영화 개봉극장은 영화제가 아닌 일상 속에서 단편영화를 만나는 창구로 기능해왔습니다. 창작자들은 여기서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는 밤이 늦도록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오재미동이 직접 제작한 단편 DVD와 큐레이션 자료는 아카이브에서 언제나 누구든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있어서 굉장히 근데 잘 운영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2024년에 인플루언서들의 잇따른 공간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몇백만 회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도 뭐 몇십만 개 이런 수치들이 있었고 20대 이용객들이 그 시기에 24년도부터 증가하고 있는 굉장히 활성화된 공간인데 이렇게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갖고 온 공간을 서울시가 왜 일방적으로 폐관하겠다고 하는지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 결정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비민주적 결정과 시민 소통의 부재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러한 운영 종료를 논의를 했지만 관련된 간담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민과 창작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었고 그냥 정말 일방적인 통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시민 모임이 굉장히 수차례 저희가 민원도 넣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을 했으나 서울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기능 중복이다. 그냥 그 말이 가장 핵심. 근데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는 그 반복적이고 그 제한적인 답변 말고는 사실상 다른 논리는 없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여기서 가지는 어떤 지역성과 역사성이 있음에도 그런 것은 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기능 중복이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서울영화센터로 가면 된다. 이런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재검토가 시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재검토하는 과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비민주적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종료 사유로 제시된 방금 이야기했던 그 기능 중복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영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축소된 관객, 그 축소된 좌석의 규모도 오재미동 극장과 비교하면은 굉장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재미동 극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앞에 있는 이제 방석, 조금 좌석이 아닌,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을 해야 28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8석이 작은 공간이고 서울영화센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건립비만 360억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형 기관과 오재미동의 연간 예산은 3억 원인데 이 기관이 중복되니까 그냥 오재미동은 없어져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차이 자체가, 이 규모의 차이 자체가 두 공간의 역할과 지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장서를 보유한 대학 도서관의 존재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작은 도서관을 없애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영화센터의 운영 방향조차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의 시민 영화 공간인 오재미동을 없애는 것은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치는 결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연속성의 단절과 공공문화적 자산의 파괴라는 점을 이 운영 종료 결정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오재미동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21년간 축적된 교육과 운영 경험이 있고 아카이브가 있으며 창작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 있었고 커뮤니티라는 무형의 자산을 가진 곳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2월 오재미동을 철거하고 그냥 이 공간 자체를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철거가 아니라 창작자들과 시민들이 쌓아온 기억과 공동의 자원을 단절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재미동이 그냥 서울시가 운영했고 여기서 서울시의 소유물이니까 없앨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했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풀뿌리 창작 지원 체계가 한 번 끊기면 이걸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다 단절시키고 파괴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편입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긴급 포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제언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검토해야 하는 것은 통보가 아니라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재미동의 경우에는 늦었더라도 공청회든 공론장을 마련해서 운영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아마 앞으로도 이제 다음 발표에서도 다루어 주시겠지만 문화 정책을 경제 논리로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재미동과 서울영상위원회, 서울영화센터는 모두 경제정책실 산하에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 문화 관련된 부서로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그 거대한 공간을 거대한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일원화시킨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 간 역할 분담과 연계, 다양한 규모의 문화 생태계가 함께 존재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긴장해서 빠르게 말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오재미동의 GV와 굉장히 많은 행사가 이루어졌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상영관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상영관이 텅 빈 모습인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생각했던 공간인데 이 공간이 이렇게 텅 비게 될 것을 이제 12월 13일에 저희가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하기도 한데요. 이러한 결정을 여기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내렸을 것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답답한데요. 오재미동은 누구든 영화를 시작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고 누구나 찾아와서 영화를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21년간 묵묵히 쌓아왔고 한 번 철거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재미동은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새싹을 키워왔던 소박하지만 깊은 뿌리를 가진 공간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자라날 영화의 새싹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 시민의 열린 쉼터이자 문화 놀이터로서 오재미동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발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21년의 기간, 109만 명의 발걸음, 그리고 5만 5천 시간 넘는 상영, 이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그 지하철 역사 안에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라
여기가 21년 동안 시민들이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왔던 문화적 공유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역할이 중복된다는 것인데요. 애초에 이제 서울 시네마테크에 마련되기로 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설은 사실 이번에 이제 서울 영화센터로 바뀌면서 사라지고 영화 필름 마켓을 위한 그런 상업적인 공간이나 이런 공간으로 재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시민들이 영화를 배우고 자신들이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은 별개로 두는 것이 오히려 중복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애초에 충무로에 오재미동을 만들 때 서울시가 했던 게 충무로가 영화의 공간이기 때문에 활력연구소나 오재미동 같은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충무로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시설들을 좁혀나가고 시민들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나가는 게 과연 정당하고 올바른 결정인가 이런 우려를 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표는 서울시의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서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축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미디액트의 김주현 실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액트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말미디어 사업이 종료된 게 2년 정도 됐는데요. 2년 전에 이제 종료될 당시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업 폐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답답했는데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서. 말미디어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말미디어 활동가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조금 드리면은 말미디어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 미디어를 통해서 주민 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미디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역 신문, 잡지, 공동체 라디오 등 원래 기존에 이제 미디어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말미디어로 일종의 리브랜딩을 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음 말미디어라는 이름을 써서 이제 정책이 시작됐고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전국의 지자체들에서 많이 이렇게 따라해서 이렇게 말미디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화가 이제 30여 곳 정도 이제 조례가 지자체에서 제정이 되고요. 사례들을 좀 보자면 어르신들이 직접 이렇게 라디오 활동을 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골목에서 영화를 찍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기록한 잡지를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를 좀 보시면은 2012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 사업으로 이제 1년씩 계속 이제 정책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년씩 계속 공모하고 지원하고 하다가 2019년에 말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이 되고요.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2020년부터 23년까지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요. 2019년까지는 이제 미디액트에서 보조 사업으로 1년씩 공모해서 지원을 사업 운영을 했었고 2020년부터 23년까지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제 재임하시고 2023년에 원래 민간 위탁 종료 기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후 정책을 다시 얘기한다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절차 없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제 재임하시고 2023년에 원래 민간 위탁 종료 기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후 정책을 다시 얘기한다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절차 없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3년에
앞에서 그 조례를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 조례 현황 이제 보시면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30여 곳 정도 말미디어 조례가 있고 기존에 있던 미디어 센터 조례나 아니면은 미디어 교육 조례나 이런 것들 내용에도 말미디어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까지 합치면 한 100여 곳 정도 이제 지자체에서 말미디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던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런 사업이 폐지가 된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2019년에 한 300곳 정도가 이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고 이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축제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이제 축제를 하면은 전국에서도 많이 보러 오시고 이렇게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이제 서울시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0년간 1조에 서울시에는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시면서 그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노동, 마을, 문화예술, 미디어, 복지, 사회적 경제, 사회주택, 도시재생, 청년, 환경, NPO, 협치자치, 교육, 청소년, 여성 등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 사실 되게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그 활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어떤 평화와 탄압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가지고 1조 그거 구체적인 근거 뭐냐 그리고 이렇게 이 사업대 성과에 대한 폄하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런 활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어떤 발언했던 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이제 21년 그 재임 이후에 이것저것 많이 요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 민간위 탁에서 하는 평가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실적 보고서 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한 다음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정 감사도 저희가 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야의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좀 공통적으로 좀 진행됐던 사례고요. 저희도 사무실 한 켠에 저희 직원이 그때 이제 7명 정도였는데 감사원 7명 나와가지고 여기 그 사무실 차리고 한 2주 동안 계속 서류 쭉쭉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도 진행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열심히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 있으면 이제 고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응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실적 보고서 여기 페이지 보면 146페이지짜리 보고서거든요. 저희가 이제 작성한 거고 그 활동하는 와중에 그다음에 이런 보고서가 한 개가 아니라 한 3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그 특정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성과 측정 종합 평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특별히 그 평가 잘 나왔고요. 성과 좋다고 나왔고 특정 감사에 문제 없었습니다. 그 주무 부서에 대한 규정 미비에 대한 주의 조치 정도 나왔고 저희 이제 운영했던 미렉트가 받은 처분 조치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말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사업 폄하와 이렇게 사업 종료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회견 서울시청 앞에서 하기도 했고요. 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그 저희 센터 그 마지막 스태프들 퇴근길이었어요. 이제 퇴근길이었는데 말미디어 활동하셨던 분들이 센터 그동안 고생했다고 사실 본인들이 제일 힘들 텐데 이렇게 센터 스태프들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공개 방송도 하고 그 퇴근길 앞에서 꽃다발도 전해주고 그런 그 행사를 또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미디어 활동들 좀 그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말미디어 활동이 기존에 미디어 교육이 제도화된 게 한 20년 좀 넘었잖아요. 이제 20년 그 제도화된 미디어 교육에서 가장 큰 진일보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미디어 교육하면 사실 교육받고 개인의 어떤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흩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말미디어는 교육 위에 흩어지지 않고 꾸준히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생겼고 공간이 생겼고 어떤 그런 거점이 생기고 그래서 꾸준히 계속 이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교육에는 사실 그 교육만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투입
대비 산출로 따져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국을 만들고 지역 신문을 만들고 이렇게 그 잡지를 만들고 이런 서울시의 지원 사업이 마중물이 돼서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말미디어가 없어졌을 때 잃어버리는 것은 과연 뭐 이렇게 당연히 활동가일까, 공간일까, 뭐 조직일까 이런 그 질문이 드는데 저는 이 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소통 권리,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이제 의미화했던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뭐 이렇게 지역이나 살고 있는 어떤 고민들의 것들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이렇게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지역 가끔씩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청파동 검색해 보면 나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외부인의 입장에서 청파동이 막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가끔씩 백종원 골목식당 나왔던 거 나오고 이런 건데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정작 중요한 이런 이렇게 정보들이나 이야기들 유튜브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이번에 이제 금천 IN이라고 금천 마을 신문 사례인데 그 금천구에 뭐 통합 운영센터 CCTV 뭐 운영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왼쪽에는 이제 기존 신문에서 보도 자료를 그대로 써가지고 방화범 새벽에 불 지르는 사람 8대 불 지르는 사람 잡았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금천 IN이란 지역 신문에서는 이 그 불 지른 친구 그 학생이 14세 학생이었고 새벽 3시였고 이날이 매우 추운 날이었다라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왜 학생이 이렇게 추운데 불을 내면서 이렇게 몸을 찌었나.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이게 어디로 가냐, 그 기사가 어디로 가냐면은 그 지역에 청소년 보호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얼마나 있고 수용 인원이 얼마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기존의 어떤 방식과는 되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지역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북에서 사례인데 고려대학교에서 개운산이라는 곳에 기숙사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뭐 월세나 이런 것들 문제 많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증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론장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고려대 학생의 입장과 그리고 환경 왜 산에 하필 짓냐 환경 단체의 입장과 그리고 뭐 청소년 주거 단체의 입장과 여러 가지 또 지역 주민의 어떤 상황 입장과 이런 것들이 되게 첨예하게 벌어졌던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기도 했고요. 지방선거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지역 주민 다양한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이런 잡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 이렇게 좋은 활동들도 있었지만 가까이서 뭔가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요청할 수 있는 미디어 단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례들인데 코로나 때 뭐 이렇게 주민자치회 이렇게 100명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게 하고 이렇게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말미디어에 가가지고 이걸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해서 말미디어가 이제 이렇게 도와줘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던 거죠. 사실 이거는 뭐 방송국이나 외주업체 같은 데 가면 사실 절대 못 해주는 걸 텐데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말미디어 사업이 그 3년에 종료가 됐는데 앞에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뭔가 그 논의 과정이 진짜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보고서가 그 논의 과정이라고 해서 열심히 진짜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없었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왜 종료됐고 왜 이어지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서울시 외 회의록을 찾아보면은 뭔가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다른 방향의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게 끝인데 그 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말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그 2019년에 생겼다는 거 한번 저도 다시 찾아봤는데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3조 4조 보면은 지원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파트 보면은 말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은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조례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시책 그리고 계획 지원 계획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발표 마무리하면서 사실 요
이제 사업 종료되면서 저희가 정리하기도 바쁜 시간에 이제 말미디어 활동가들 모여가지고 앞으로 사업은 끝나지만 계속 활동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성명도 작성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이 원래도 그렇게 활동하는데 풍족한 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원센터가 있고 뭔가 이렇게 사업이 있고 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이제 갔던 게 있는데 지금은 다 이제 각계전투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지금까지 쌓았던 어떤 성과들 그런 것들도 좀 다들 이렇게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말미디어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중에 마을 미디어가 없어졌을 때 사라지는 것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사실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지역 공동체의 이야기들,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이야기들, 이런 공동체 미디어나 마을 미디어의 가치는 단순히 지역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소통을 한다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서울시가 마을 미디어나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 이유가 혹시라도 민주주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는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님께서 오세훈 서울시정 문화정책의 문제점과 서울시 영상정책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문화연대 김재상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한강버스 자초 문제건으로 또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낮 시간대였는데 한 5-60명 정도 오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오전 시간임에도 한 50명 가까이 오신 것 같고 오늘 오후에 또 종묘 세운 사구역 개발권 관련해서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그때도 아마 많은 분들 오실 것 같은데 연달아 공교롭게 서울시 관련돼서 이 토론회가 어제 오늘 이렇게 있어요. 이게 뜻하는 게 뭘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좀 다른 상을 분명히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세 분 발제하신 부분은 미디어나 영화, 영상 쪽에 더 특화된 발제였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세 개의 발제랑 좀 튀는 발제일 수 있는데 저는 제 입장은 아까 김숙현 사무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좀 더 기반이 되는 정책 그리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안에 영상, 그리고 미디어, 영화 이런 정책들이 같이 논의돼야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이든 정부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다져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정책 자체에 대한 집행과 수립의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물론 제 관점에서 정리한 것도 있지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세 개의 트랙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발간한 정책기획 이론과 실제라는 교육자료, 발간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정은 어떻게 위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낱낱이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수립 조건, 그러니까 집행 조건은 첫 번째는 정책의 원리가 무엇이어야 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관료와 공무원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냐, 그리고 정책 의제 설정은 또 어떤 형태로 설정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도 그렇고 그 뒤에 문화시설과 문화공간과 관련된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체 그 인간의 욕망은 뭔가 왜 서울 이 지경을 계속 만들고 있는가에서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욕망 자체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건 이제는 의미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정책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야 되는 시점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원리라는 개념을 가져와 봤고, 그래서 이 정책이 가치 설정, 그다음에 문제인식, 결정, 소통, 집행 뭐 이런 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 정책이 추구하는 공공적 가치를 좀 분명히 설정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정책 의제로 부상한지 인식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서 위배되고 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고 단선적인 방식으로 지금 집행 그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현상들이 교차적으로 그리고 횡단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관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원리가 집행되고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책 관료와 공무원의 역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행정 기반 자체나 지금 도시나 국가가 진여해야 할 어떤 정책 기반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미 전문성을 갖고 있는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더 이상 상명하달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의식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박수려 대표가 말씀하신 그 사례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행정은 정책의 중심 주체가 아니라 시민 참여와 요구를 좀 연결하는 중간자, 매개자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근데 이 역할을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정은 분명하게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의제 설정은 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이제 한강버스 관련돼서도 그렇고 오늘 오후에 있을 종묘 세운상가 쪽에 있는 개발건도 그렇고 정책 의제는 어쨌든 공공의 문제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공공의 문제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제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오재미동도 그렇고 서울영화센터도 그렇고 한강버스도 그렇고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 사례도 그렇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이 정책의 의제가 설정이 되느냐? 너무나 개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관련한 개인 중심의 설정이 아닌 반복적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통해서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트랙이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책계획 이론과 실제라는 그 교육 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 집행 및 수립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 정책 전반을 좀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상이나 영화 쪽보다도 이 도시 문화 정책 전반을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충무로 영상센터도 어쨌든 공간 기반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했을 때 문화 분야 공약 목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살펴본 거 안에서 이제 시설과 공간과 관련돼서 이제 공약만 좀 추려봤습니다. 총 24개의 공약이 있고요. 여기서 관광 분야도 2개 공약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합하면 문화 관광 분야 공약이 26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문화만 딱 특화해서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한 9개 정도 공약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앞에 아까 미디어 쪽 말씀하실 때 나와 보여주신 지도에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보면 서울시를 저렇게 약간 마름모 형태잖아요. 요거를 5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저 지도 오른쪽에 보시면 색깔별로 초록색은 뭐 도심권 그리고 약간 파란색, 하늘색은 동부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권역마다
자기의 거점 문화시설과 문화공간들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문화공약 안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쪽은 그러니까 창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이 개발 사업으로 지금 공약이 나와 있고,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잠실 마이스 사업이라고 해서 역시나 복합문화시설, 그리고 정보사 부지가 그것도 강남에 있어요. 거기서도 첨단 문화시설과 관련돼서 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왼쪽에 그 보라색 부분은 강서구 쪽에도 역시나 문화 관련된 시설이 대규모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마포 은평 쪽은 은평구의 혁신파크라는 곳 아시는 분 아실 건데, 그곳이 또 역시나 복합단지로 들어설 계획이 있어서 지금 다 철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도심권은 특히나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화문 쪽 감사의 정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송년동 이건희 기증관도 역시나 도심권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화 관련된 시설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중심으로도 여의도에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또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한강버스 말씀드린 그런 사업, 그리고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이라는 또 사업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요거는 이제 공약에 그리고 사업에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없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 왼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화문 감사의 정원인데, 요거는 사실 작년에 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이 그 태극기 국기 계양대를 설치하겠다라는 조례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그런 사업이고, 종묘는 너무나 지금 핫한 의제라서 다 알고 계실 거고, 기억역 6 그 전시관이라는 건 남산 곤돌라 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관광 사업 중심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의 남산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인 건데, 지금 소송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공사 구역 안에 예장공원이 있는데, 그 예장공원 안에 기억육 전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육 전시관은 중앙정보부 6국에서 진행했던 인권 침해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그 전시관이에요. 기억 전시관. 근데 예장공원은 어쨌든 개방을 했는데, 이 기억육 전시관, 우리가 비극의 역사잖아요. 인권 침해 전시관은 또 오히려 개방하지 않고 또 계속 별다른 이유 없이 폐쇄하고 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세종문화회관, 제2세종문화회관이고, 또 가운데는 노들섬, 그리고 오른쪽은 한강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쭉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을 설계하는 방식이 시민 중심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투자관광 개발사업 플랫폼으로 좀 대상화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죠. 이 기억육 전시관 같은 경우를 계속 아까 좀 더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른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개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비극적인 역사, 인권 침해 현장 같은 것들은 또 폐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시사하는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문화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정책의 원리의 관점, 그리고 정책 관련 공무원 역할의 관점, 그리고 정책 의제 설정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이렇게 표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시민 삶의 질 향상이나 목적이 지금 부재하고 있다. 공약의 중심에 대형 문화시설, 관광개발, 경제 수익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공공성이나 절차적 정당성, 현장성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다. 말씀드린 노들섬이나 감사의 정원, 종묘 이런 것들도 민주적 소통 절차가 당연히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그 시민의 생활이라는 것이 일방적이거나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되게 교차적으로 통합적으로 횡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정책 자체는 그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거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정책 관련 역할 같은 경우도 시민 요구 반영이나 시민의 요구 반영이 부재하고 책임성이 부족하다. 시민 참여 기반의 계획이나 자치구와의 조정이 불투명.
그러니까 종묘나 뭐 노들섬이나 어쨌든 그 지역 사는 자치구 문화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치구 지역 문화라는 건 서울시라는 광역시에 의한 이에 정책이 진행돼야 되는 하나의 대상화되는 수단으로 좀 자치구가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정책 관련 공무원이 조정하고 매개하는 역할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매개하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그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터전을 보장하고 문화권을 보장해야 되는 역할보다는 너무 개발 중심 성과주의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도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의제의 설정이나 관점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 공공 문제에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공공 문제인가에 대한 접근을 한다기보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관광 수익, 시설 개발 뭐 이런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제 집단적으로 구조적으로 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정책화돼야 한다라는 정책 의제 설정 관점에서 상당히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오늘 자리가 어쨌든 서울시 영화 영상 정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서울시 영상 정책 관련해서도 조금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 서울시 영상 정책 현재 현행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를 통해서 지금 정책들이 추진되고 뭐 기관들이 설립되는 거고 그 근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경제실 산하에 있는 상조산업과에서 영상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조산업 정책팀과 미디어 산업팀이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영상위원회가 추진 주체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주체들이 실제로 어떤 영상 사업들을 진행을 하느냐로 봤을 때는 밑에 구두점으로 찍어놓은 4개의 내용들인데요. 영상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좀 지원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DMC라든지 뭐 XR 센터, 미디어 콘텐츠 센터와 같이 시설 공간 기반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비중을 좀 확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영화제나 뭐 이런 것들, 행사 축제, 산업 홍보 이벤트 지원 체계 뭐 이런 것들 사업들을 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역시나 아까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문화정책의 문제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산업 관광 중심으로 영화나 영상 정책도 편중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영화센터 추진 목적을 또 살펴봤어요. 요거는 이제 연초에 그리고 행감 때 그 경제실에서 업무보고 문건을 매번 서울시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보면은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성장이 지속되면서 영상산업 중심 서울의 거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 영화센터 개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멀티플렉스 위주 영화 생태계 형성으로 독립예술 영화 등 소외된 산업 기반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실제로 될지는 아까 김숙현 사무국장님하고 박수려 대표가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이제 설명이 대체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영화 산업과 문화가 성장하는 대표 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것을 서울 영화센터 추진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아까 또 앞에 발제하신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재미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현상이나 역할과 기능과 어떻게 중복되는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영화센터대로의 뭐 고유의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다음에 오재미동만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이와 같은 추진 목적에 어느 부분이 부합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기능이 중복된다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간단하게 영상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나름 정리를 좀 해본 건데, 그 아까
근거라고 얘기 드렸던 영비법이랑 서울 영상진흥조례에도 보면 영상 산업에 대한 얘기들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조례나 법령에도 영상 문화라는 표현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영상 문화에 대한 내용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없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상 문화 정책 자체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 체계를 좀 확립할 수 있는 뭐 어떤 독립된 무언가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영상문화 접근권 생활권 영상문화 뭐 이런 식으로 영상문화 정책을 영상 산업과는 별개로 독립된 축으로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기반으로 해서 영상문화 공동체가 오재미동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영상문화라는 공동체가 이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 영상 문화를 선도하는 그 공동체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서울 영상위원회의 역할이 좀 저는 지금 서울에서 영화나 영상 활동하시는 분들하고는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서울 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쨌든 그 영화 제작하는 창작자나 감독 중심의 사업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약간 도드라지는 게 충무로 영상센터 오재미동입니다. 그러니까 충무로 영상센터 오재미동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 영상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도 물론 대단히 충분히 대단한 일이지만 거기서 이제 시민의 영상 문화의 접근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이나 역할들을 좀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다만 서울시 행정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아까 미디어 쪽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 유관기관이나 주체들이 좀 협력할 수 있는 개방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김숙현 사무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소통하는 구조와 과정들이 계속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 수립은 앞서 말씀드린 문화정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오재미동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생활권 기반의 문화적 접근성이 강화되는 공간으로서 오재미동이 활동을 하고 그 공간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서울 충무로의 역사 안에 있으면서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접근권이라든지 비전공자들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영상 제작이나 영상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생활권 기반의 문화적 접근성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리를 하면 서울시 문화정책이 갖는 그 주요 문제들은 시민의 일상적 문화 향유와 참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형 시설 중심의 개발 성과에 집중하고 있고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데에서 서울시 문화정책의 주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구체적인 문화 영역의 그 영상 산업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된 계기인 충무로 영상센터 같은 영상문화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영상정책과 문화공간, 문화시설 운영은 단순히 한 분야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되고 서울시 문화정책에 갖는 근본적 한계와 모순이 투영된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서울시 문화정책을 도시라는 전체 공간을 놓고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통섭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영화, 문화공간, 미디어 같은 정책들을 같이 연계하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화공간이나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그 하향식 시설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결국에는 내년에 지방선거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시민의 문화적 삶 향상과 지역 문화 생태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들이 오늘 서울 공공시네마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의 문화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하고 발제자들 모셔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 진행하겠습니다.